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9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난세 영웅 흑익령을 아십니까? 제3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고통으로 단련된 시기. 오랜 역사 속에서 숱한 시련과 고통을 겪어온 한민족은 이제 대붕이 될 시기가 되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전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날아올라 멋진 세상을 이루어낼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이다. 공의롭고 선한 세상을 구현해야 하는 사명을 지닌 나 역시 긴 시간 숱한 시련과 고통의 당금질을 거쳐야만 했다. 죽음, 사랑, 그리고 생명. 사랑 속에서 자라난 아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유독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 내가 살았던 집 뒤쪽은 200m 좀 떨어진 곳까지는 밭이고 그 다음부터는 논이 쭉 펼쳐져 있었는데 논 옆에 작은 웅덩이가 하나 있었다. 5살 되던 해 여름 나는 혼자 그 웅덩이에서 물장난을 치다가 그만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이때 그곳에서 1km 정도 떨어진 정자나무 아래에서 우리 동네의 머슴이던 김영기라는 청년이 나무를 하러 가다 지게를 옆에 놓고 잠시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애절하게 그 청년의 이름을 부르면서 잠을 깨웠다. 눈을 떠보니 여자는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한 방향에서 여자가 이름을 부르길래 그 청년은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논두렁길을 한참 갔다.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 들판 한가운데를 걸어가며 여자가 부르는 곳으로 1km쯤 가니 작은 웅덩이에 어린아이가 배가 볼록한 채 떠 있었다. 그는 아이를 급히 물에서 끄집어내고는 물을 토하게 하여 겨우 살려냈다. 그 아이가 바로 나였다. 그런데 그가 나를 발견한 그 순간부터 여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 김영기라는 청년은 1년 전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어머니의 시신을 마을의 앞산에다 묻어준 일꾼이었다. 그 일 이후 그 청년이 들었던 예절한 여인의 목소리가 나의 어머니였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져나가 마을 아주머니들은 나만 보면 어른 것이 고생한다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글썽이곤 했다. 그러면서 먹을 것도 주고 위로도 하며 관심을 보여주어 나는 누구 못지않게 많은 사랑 속에서 자랄 수 있었다. 죽음의 고비마다 나를 구한 힘. 몇 살 때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산에 나무를 하러 간 어느 날이었다. 솔방울 따라 키 큰 나무에 올라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나무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그 순간 의식을 잃었는데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복부 쪽에 길게 상처가 난 상태로 윗도리가 부러진 나뭇가지에 걸린 채 몸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피가 나고 있었지만 상처는 다행히 그렇게 깊지는 않았다. 만약 나뭇가지에 걸리지 않고 그대로 땅에 떨어졌더라면 다리가 부러지거나 하여 심한 부상을 입었을 것이다. 나는 간신히 손을 뻗어 나무를 붙들고 옷을 나뭇가지에서 떼어낸 다음 나무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 9살 때는 솔방울을 한가마니 주워서 짊어지고 험한 절벽길을 아슬아슬하게 걸어 내려오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 지게를 진 채 날아가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다행히 지게가 먼저 곤두박질 쳐서 몸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몸이 먼저 돌에 부딪혔거나 지게에 깔리면서 내동댕이 쳐졌더라면 중상을 입거나 목숨이 위태로웠을 사고였다. 이 외에도 밭두렁에서 소에게 풀을 먹이던 중 소가 미끄러지면서 물고랑에 떨어져 뒤집힌 것을 두 손으로 일으키다가 소 밑에 깔려서 죽을 뻔하기도 했고, 산에서 풀을 베다가 풀 속에 숨어있는 독사를 풀과 함께 잡았다 물려서 정신을 잃고 2시간 만에 깨어나기도 했다. 또 몰고 가던 소가 벌집을 밟는 바람에 수백 마리의 벌이 날아와 나를 집중 공격한 적도 있었다. 그때 수백 미터를 도망가 개울물 속에서 뛰어들어갔지만 벌들이 오단에서 온몸을 쏘아 일주일 동안 사경을 헤매기도 했다. 서울에 와서도 나는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오르내렸다. 서울에 처음 와서 야간 중학교에 들어갈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대문 시장에서 구두를 닦을 때였다. 하루는 영화 엑스트라로 출연하면 용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도봉산에서 촬영하는 전쟁 영화의 엑스트라로 나갔다. 아군 복장을 하고 산을 오르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내 얼굴 바로 앞에서 폭약이 폭발하는 게 아닌가. 몸이 10m쯤 하늘로 떴다가 땅에 곤두박질했다. 의식을 잃었음은 물론이다. 또 목사님 양아들로 있을 때였다. 낮에는 원효로 사가에 있는 폐타이어 공장에 다니고 저녁에 야간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하루는 공장 마당에 높이 쌓아놓은 폐타이어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그만 그 밑에 깔리고 말았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오긴 했으나 중상을 입은 뒤였다. 이후 목사님의 소개로 서울역 부근에 있는 금반지를 만들어 수출하는 공장에 들어갔다. 금과 신주로 14K, 18K 등을 만드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금속과 정상가리를 넣고 끓여서 녹이는 과정이었다. 이 일을 내가 맡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정상가리 냄새를 맡지 않을 수 없었다. 오래도록 정상가리를 취급하다 보니 코피를 쏟고 정상가리 냄새에 질식하여 죽을 뻔한 적도 수차례였다. 공제돈 판자통 꼭대기에 천막을 치고 살던 야간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는 내복이 없어서 교복 밑으로 온몸에 신문지를 감고 추위에 떨며 잠을 잤다. 신문지를 감고 있으면 그나마 덜 추웠고 또 이가 생기지 않아 좋았다. 그런데 신문지를 감은 채 학교에 갔다가 체육 시간에 친구들한테 들켜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천막 안에서 자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추위에 떨며 이를 악물고 고통을 견디다가 이틀 후 학교에 가려고 길을 나섰는데 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눈을 떠보니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었다. 맹장이 터져 이물질이 복막에 퍼진 상태로 시간이 너무 지나 복막염이 심해져서 살기가 무척 힘든 상황이었다고 한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했다. 그런데 무료로 해준 수술이어서 3일밖에는 병원에 머무르지 못하고 퇴원을 해야 한다는 상황이었다. 이를 불쌍히 여긴 간호사들이 일주일만 더 입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병원 측에 호소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자 간호사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는 천막 속에서 살지 말라며 돈을 모아 내 손에 꼭 쥐어주었다. 복막염 수술을 받고 퇴원한 뒤 한 달간 야간 학교를 쉬면서 155번 시내버스 정비공으로 잠시 일을 했다. 늦은 시각 버스 운행이 끝나면 운전기사가 차 수리를 하고 내가 보조하는 일을 했다. 수리가 끝나면 한밤중이어서 잠은 버스 안에서 잤는데 추위를 면하기 위해 자동차 수리할 때 비추는 전등을 끌어안고 잤다. 그날도 나는 전등을 끌어안고 자다가 그만 전등 파열로 덮고 자던 모포와 시트에 불이 붙고 말았다. 불은 내 옷에까지 붙었고 버스 안은 연기로 자욱했다. 나는 불길과 연기 속에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빠져나왔다. 어느 날은 타고 가던 차가 맞은편에서 달려온 차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나 혼자만 살아나기도 하고 명동의 빌딩 공사장에서 벽돌을 지고 빌딩 4층으로 올라가는 일을 하다가 2층에서 지게를 진 채 떨어져 의식을 잃은 적도 있다. 역시 고등학교 3학년 시절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청량리 위생병원에서 피를 뽑아 돈을 받는 매혈을 했는데 한 번 뽑는데 3,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 돈으로는 등록금이 모자라 사흘간 3번을 연속 찾아가 피를 뽑다가 결국 위생병원 잔디밭에서 의식을 잃었다. 혼수 상태가 되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이상한 현상에 의해 깨어났는데 잔디밭에 내가 누워있고 위생병원 안에는 교회에서는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추운 겨울 어느 날 밤에는 홍제동 꼭대기에 쳐놓은 천막 안에서 자는 중에 눈보라에 천막이 날아갔다. 가서 그 천막을 찾아 헤매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었으나 다리만 부러지고 살아났다.
이처럼 나는 죽을 고비를 참 많이 겪었으나 그때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잃거나 그 무엇인가에 의해 기적적으로 살아나곤 했다. 나는 남을 구해주려다가 죽을 고비를 당한 적도 많다. 하루는 서울 흑석동에서 강남에서 의사로 일하는 한 교수와 그 어머니가 탄 택시가 다른 차와 정면 충돌한 사고가 일어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이 사고로 두 사람 모두 큰 부상을 입은 채 의식을 잃고 빈 택시 안에 방치되어 있었다. 그때 갑자기 그 택시에 불길이 일었다. 불길이 택시의 LPG 탱크 쪽으로 번지자 주변에 있던 많은 자동차와 사람들은 모두 도망을 쳤다. 흑석동 원불교 회관 앞 삼거리에서 차를 몰고 가던 나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죽을 각오를 하고 택시 쪽으로 다가갔다. 여기저기서 택시가 폭발한다며 빨리 물러나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차를 택시 옆에 세우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내 차로 옮겨 태웠다. 그러고는 1.5km쯤 떨어진 강남 성모병원으로 차를 몰고 달려갔다. 응급실의 의사가 조금만 더 피를 흘렸더라면 모두 죽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긴장이 풀린 나는 의식이 몽롱해졌다. 나는 이러한 9.4.1생의 사건들은 나를 더 강하게 단련시켜 주었고 남의 고통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타고나기를 남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지만 내가 직접 겪어온 고통과 죽음 직전의 체험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행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내게 큰 영향을 주었던 새 여인. 나는 버스 정비공으로 일하다 다시 천막으로 돌아왔으나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 몸으로 천막 안에서 살다 보니 점점 배가 부어오르고 아픈 증상이 나타났다. 할 수 없이 밤이면 교회 강당에 들어가 쉬기도 하다가 어느 날 북한 산성 부근의 노고산에 있는 흥국사를 찾아갔다. 거기서 몸을 추스르며 절에 땔감을 해주고 밤에는 학교에 갔다. 내가 머문 곳은 대문 옆에 있는 한 평 정도의 작은 문간방이었다. 낮에 나무를 하고 밤에 학교에 다니는데 학교가 끝나고 절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시간이 늦어 절에서 저녁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저녁밥을 굶는 날이 많았다. 그런데 내 방과 마주보는 건너편 별채의 넓은 방에 한 부잣집 딸이 요양을 하고 있었다. 대학 3학년이었던 그 누나는 폐결핵 3기였다. 학교가 끝나면 구파발역 버스 종점에서부터 불빛 하나 없는 길을 4km 정도 걸어 흥국사 계곡으로 올라가야 했는데 내가 멀리서 절이 있는 쪽을 바라보면 그 누나 방에 켜놓은 불빛이 보였다. 불빛은 마치 캄캄한 밤에 항해하는 배에게 길을 알리는 등대불 같았다. 그 불빛을 보며 용기를 내어 절에 도착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누나가 내가 먹을 저녁밥을 누나 방 이불 속에 묻어두었다가 갖다 주었다. 낮에 땔감을 하러 빨갛게 낙엽진 숲속에서 나무를 하고 있으면 누나가 옆에 와서 시를 읽어주기도 했다. 나는 누나가 읽어주는 시를 듣다가 자연스레 100여 편의 시를 암송하기도 했다. 아름다운 선녀와도 같던 그 누나는 결국 그해 겨울 눈이 발목까지 오던 날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나는 누나의 병을 알고 있었다. 어릴 적 내게 젖을 주던 아주머니들은 나를 보기만 해도 병이 나았다고 한다. 그러나 누나의 병만큼은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누나의 명이 그것밖에 되지 않은 탓도 있었지만 나 스스로 이별의 아픔을 비롯하여 인간이 겪는 수많은 고통을 몸소 체험하며 자신을 단련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온갖 감정과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장차 소명을 펼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준비하는 시기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누나의 죽음을 맞닥뜨리면서 나는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병을 고쳐주지 못한 데 대한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무력감과 자책감 속에서 그동안 그 누나에게서 받았던 어머니의 품과 같이 따뜻한 사랑을 나는 잊을 수가 없었고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진한 그리움이 되어 가슴속에 자리했다. 누나가 생을 달리한 이후 학교가 끝나고 절로 돌아올 때면
등대뿔 없는 칠흑같이 캄캄한 산골짜기를 걸으며 나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곤 했다. 저녁밥을 굶은 채 절간의 문간방에서 자정이 넘도록 공부를 할 때마다 금방이라도 누나가 밥상을 들고 들어올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문 쪽을 바라보기도 하였다. 어머니는 나를 낳은 지 3년 6개월 만에 돌아가셨다. 어머니의 상여가 나갈 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너네 엄마 꽃가마 타고 서울 간다 라고 하자 철없던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춤을 추면서 아이들에게 자랑을 했다고 하며 그 모습을 보고 온 동네 사람들이 울었다고 한다. 개천변에서 어머니가 덮고 자던 이불과 옷가지들을 불태우느라 누런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던 그때 나는 불구경을 하며 영문도 모른 채 즐거워했다. 4살의 어린 아이, 그때는 어머니의 죽음을 채 알지도 못하고 어머니를 떠나보냈다. 그러나 낙엽진 산사의 계곡을 거니면서 외로운 한 소년에게 아름다운 시를 가르쳐준 그 누나의 죽음 앞에서 비로소 나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남은 자들이 다시는 그 모습을 이 생에서는 볼 수 없는 죽음, 그것이 가져다주는 인간들의 깊은 슬픔과 상처, 이별의 아픔과 그리움, 어린 송아지를 두고 눈물을 흘리며 도살장으로 팔려간 어미소와 낙엽처럼 죽어간 누나를 살릴 수 없었던 그때의 기억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참으로 형언할 수 없는 가슴의 상처로 남았다. 누나가 세상을 떠난 얼마 뒤 나는 거제를 떠나 다시 홍제동의 천막으로 돌아왔다. 누나가 없는 거제를 떠나면서 어머니를 나를 낳았다는 중량교 밑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다 떨어진 책가방을 끌어안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 새삼스럽게 어머니가 더욱 그리웠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부임해온 김명숙이라는 여선생님은 내가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수업이 끝날 때마다 선생님 옆에 나를 세우고 내 손을 잡고는 학생들로부터 격려를 받곤 하셨다. 그리고 나를 교무실로 데리고 가서 선생님 옆자리에 앉혀놓고 일을 시키며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런데 내가 11살 때 그 선생님이 갑자기 멀리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었다. 다른 선생님들의 배웅을 받으며 마을 동구 밖으로 떠나가는 선생님의 뒷모습을 골목 귀퉁이에서 숨어서 바라보며 나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떠나기 이틀 전 선생님은 나를 데리고 마을의 강변 언덕에 앉아서 저 강물이 언젠가 바다에서 서로 만나듯 다시 꼭 만나게 될 거라며 공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셨다. 부모 없이 남의 집에 얹혀서 머슴처럼 살며 초라한 옷차림으로 학교에 나오는 한 소년에게 사랑과 용기를 주셨던 그 선생님, 누나의 죽음 이후 그 선생님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계실까 하는 궁금증과 아련한 그리움이 밀려왔다. 4살 때 떠난 어머니와 11살 때 떠난 김명숙 선생님, 18살 때 떠난 누나, 이후 나는 그 세 여인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그들의 사랑과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에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며 사랑을 주고 세상에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마음먹곤 했다. 청소년 시절까지 이러한 여러 경험은 내게 있어 장차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준비로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겪도록 예정된 과정이었다. 이 기간 동안은 나 자신도 나의 정체성을 잘 알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여러 경험을 통해 서서히 그 정체성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설정된 시기이기도 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흑행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에 복을 짓는 행복하고 뜻깊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행령.